이 시각 K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경제연구소의 강준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의 윤여민 멘토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첫 번째 이슈, 사우디와 관련된 이슈를 잡았습니다. 뭐 보니까 축구도 사우디 잘하던데요. 월드컵에서도 지금 사우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는 뭐 한 달 전부터 사우디가 큰 이슈죠. 일단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그렇고 오늘은 또 게임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동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슈부터 좀 살펴보죠. 빈 살만의 파워, 결국에는 돈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돈을 투자해주고 또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강준혁 멘토부터 좀 얘기할까요? 네, 일단 뭐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시장 안에서 아마 카카오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사실 이런 투자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경기 둔화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관계없이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 자체에서 이번 사우디에 대한 이슈들이 트리거가 좀 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부분에 보면 카카오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그 부분에서 어떤 그 웹소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투자 의사가 조금 더 강력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TV 드라마에서 조금 인기 있는 드라마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웹툰 기반의 어떤 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트리거로 인해서 카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라도 충분히 한번 수익권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로 여러분들 받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라도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윤여민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꼭 카카오로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게임주라든지 컨텐츠주로 한번 확대해서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IP 하나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 좀 어떤 그런 시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웹툰, 영화까지 제가 볼 땐 서로 이제 확장성이 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컨텐츠 관련돼서 이제 뭐 만화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보겠습니다만 지금 뭐 디즈니가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리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넥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게임사들이 지금 뭐 신사업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하이브 같은 경우가 우리 또 게임을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크로스오버가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이런 좀 실질적인 좀 사업에 대한 모멘텀들 결국 모멘텀이 좀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는 부분도 좀 제가 볼 땐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최근에 보면 OTT까지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OTT나 컨텐츠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약간의 어떤 이슈로 좀 들어가신 분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좀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차라리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좀 많이 있었고 오히려 게임주에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확장성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모멘텀을 얼마나 좀 챙겨가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확장성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사우디가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한령 관련된 뭐 해제 기대감으로 해서 좀 오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얼만큼 올해 그리고 마지막 그다음 내년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회사의 모멘텀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좀 중장기적인 어떤 섹터의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PIF가 이제 사우디의 구프 펀드를 저희가 의미하죠. 그러니까 원유를 팔아서 석유 장사에서 번 큰 돈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미래 사업을 위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제 게임주라든지 컨텐츠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나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국내 게임 업체 몇 군데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준혁 멘토께서는 방금 전에 윤여민 멘토가 하신 얘기 중에 보충하거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목요일 오다가 수요일 와서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우리 요즘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18일이죠. 18일에 한 5일 정도 전에 정부에서 이제 긴급 경제를 좀 살리자라고 하는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이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컨텐츠를 글로벌로 조금 키워보겠다라는 정부 정책 의지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사우디에 대한 트리거뿐만 아니라 네.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까지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지금 방금 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도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 자체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제작사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게임주보다는 드라마 제작사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OTT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방금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계속해 디즈니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리포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OTT 업체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이 OTT 업체들의 경쟁력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부분을 집어넣어서 월정액을 낮추는 그런 식의 어떤 가격의 경쟁력을 좀 마련을 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결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컨텐츠잖아요. 어떤 드라마를 내놓을 수 있고 어떤 부분 여기에 넷플릭스에 오면은 어떤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로 이게 기결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웹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IP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네. 이 부분 자체를 어떻게 형상화를 해낼 수 있는지,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떤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하는 컨텐츠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들한테 여러분들이 좀 더 네네.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18일에 나왔던 정부 이제 정책 간담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XR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지익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 같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조금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은 매수 적기는 아닙니다만은 관심을 같이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 관련 회사에 조금 더 주목하자라고 하셨으면 그중에 그럼 탑픽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오늘은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 먼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손이 조금 느리신 분들이라도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윤여인 멘토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한 우리 이슈 중에 네. 본인이 좀 이걸 탑픽으로 본다라는 종목이 있으세요? 일단 저는 뭐 이제 OTT 컨텐츠 관련된 쪽에서도 좀 약간 파생될 수 있는 게 약간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닐까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네옴시티와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좀 3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티스트들이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좀 확실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또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 큐브엔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란 그룹들이 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특히 네.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을 이미 좀 올해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매출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작지만 좀 이렇게 좀 변동성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큐브엔터 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연결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제 한알령 그 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불고 있어요. 그 연이어서 요즘 나오고 있는 컨텐츠도 좀 유행하는 컨텐츠들이 있고 드라마 새로 개봉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꽤 인기가 좋다, 시청률이 좋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특히 요즘은 레몽레인에 대한 관심 많지 않습니까? 한번 네. 같이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라고 해서 이제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 네. 모습인데 중국은 한알령 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뭐 영화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다 지금 개봉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알령이 이제 좀 풀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뉴스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2022년도 3월 8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나왔던 기사들, 4월 달, 5월 달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고 아마 하는 드라마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 중국의 OTT 업체한테 벌써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꾸준하게 원래는 중국 OTT에서 한국 드라마를 아예 막아놓은 상태였는데 이 부분 자체가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드라마들이 계속 올라가서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15편 정도는 중국에 이미 OTT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올 초부터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 풀려 있었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소위 말하는 재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영화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간만입니다만은 하나 이제 중국에서의 최근에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잘 이제 관람 객수가 많으냐 하면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중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제일 잘났다라고 하는 부분의 영화들만 일단 관객 수를 좀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 기대감을 일단은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컨텐츠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우리 앞에 있는 이슈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일단 정책적으로 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여기에 일단 사우디의 트리거가 한번 땡겨주는 그런 네.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중국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중국이 한일령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이 이제 좀 많이 풀리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국경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개방이 좀 되고 아니면 제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내년 3월 달 양해가 열리기 전까지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이 어떤 그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이제 확진자 수 자체가 다시금 3만 명대로 확진자가 또 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 중국 이슈로 같이 묶여서 간다 컨텐츠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앞선 이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 정책하고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오늘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한령 관련해서 오른 거라기보다는 뭐 사우디 이슈라든지 네. 아니면 최근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컨텐츠주가 오른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윤여민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한한령이 제대로 해제된다라고 하면 컨텐츠야 뭐 이렇게 올려서 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물건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뭐 화장품주라든지 그동안 이제 중국 관련해서 많이 올랐던 그리고 많이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단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한령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는 이제 한한령이 약간 리오프닝까지 약간 마찬가지로 좀 희망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것은 전 없다라고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확실히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많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정말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제 좀 나오는 거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건보다는 오히려 이제 컨텐츠를 약간 무형자산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이제 좀 주식시장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좀 물건 같은 경우는 결국 중국에서 좀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실히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어떤 좀 스탠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부양책이 확실히 좀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좀 수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좀 움직임이 좀 먼저 포착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다음 이슈는 이제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메리츠 관련된 이슈를 좀 잡았는데요. 주주 친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주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환호가 굉장했죠 어제. 오늘 이제 금융지주만 좀 오르고 있고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두 계열사는 주가가 좀 약세입니다만은 어제 이제 다 상한가에 들어간 등 굉장히 환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향후에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행동해줄 때가 어디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여민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일단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회사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좀 SK가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주회사긴 합니다만 좀 다른 지주회사랑 다르게 좀 공격적으로 뭐 투자를 하면서 좀 공격형 투자회사로 좀 볼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또 대주주라든지 소액주주가 좀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는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이제 최고 경영자 성과 평가가 뭐 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할 정도로 SK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주주에 관련된 혜택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SK 머티리얼스까지 흡수 합병을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회사 중복 상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 가치를 좀 어떻게 훼손되는 부분을 좀 많이 막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주주 관련된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주회사 봤을 때 좀 상당히 공격적인 사업을 좀 하는 SK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주목하는 회사는 이제 두 번째로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한 6,700억 정도 자사주 지금 소각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 침체를 논하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는 부분들 결국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에 대한 신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열연 가격과 좀 많이 주가라는 실적이 좀 동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중국 철강의 생산이나 수출이 좀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올 4분기 내년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꼭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메리츠처럼 똑같이 하지는 않겠죠. 계열사들을 다 100% 자회사로 만들어서 하나 밑으로 넣는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거는 이제 트렌드상 맞다고 보거든요. 앞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배당 정책 변화를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기업들에게 배당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디가 나오고 가능성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강준영 멘토께서는 주주 친화 기업들 어디로 꼽고 계시고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데들 좀 눈에 보이시는 게 있나요? 네, 일단 앞서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배당 많이 줘라 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배당 세금이나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일단 먼저 들고요. 회사가 좀 비슷한 부분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를 여러분들이 좀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메리츠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회사를 100% 자회사로 이제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포스코홀딩스가 일단 홀딩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가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자회사를 물적 분할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를 키워도 그 자회사의 이익 자체가 포스코홀딩스 주주한테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먼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지주회사 중에서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SK한테는 저도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주주 친화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SK의 경우에도 주 SK를 그냥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소액주주들은 조금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SK CNC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의 합병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SK도 이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고 포스코홀딩스 두 분이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시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주주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기업으로들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슈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머스크하고 통화한 거 이것 관련돼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한국에 만약에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갖출 수 있다 또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윤혜민 멘토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중국에 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머스크 같이 좀 효율을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좀 CEO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회담의 내용이 뭐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향후에 어떤 부분을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머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트위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기가팩토리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좀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일단은 뭐 회담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네. 부분에서 의문 부호는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준영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간 머스크 쪽에서는
한국이 최우선 후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죠. 머스크 말을 100%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AI 데이 때도 그 로봇 처음 나올 때도 로봇이 막 그때 처음 얘기가 나올 때는 로봇이 막 날아다닐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걸음마를 겨우 떼는 그러한 수준이 일단 있었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금방量산할 것처럼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하는 말 자체는 100% 다 믿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드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기가팩토리 관련돼서 이제 머스크는 다큐멘터리라든지 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사람 거의 사용을 하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기계로 일체화로 찍어내고 하는 부분이 일단 나와주고 있고 이번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자동차 만들 때 제일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안에 이제 내장재라든지 하는 부분 그거 손볼 때가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데 요번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 로봇이 하는 일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용 효과 자체도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일단 해봅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대화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수소차를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한 그쪽에 대한 로드맵이 더욱더 강하게 나왔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가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기가팩토리가 들어오면은 현대기아차 주주들한테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용 효과라든지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네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 중에서 지금 한국의 자동차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그쪽 부품들을 좀 많이 쓰겠다라는 머스크의 얘기가 일단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본다면 개인적으로는 LG 그룹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체크를 해볼 부분은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 PNT라든지 지금 관련된 충전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 정도만 일단 보시는 게 네.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자동화하겠다라는 네.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니까 투자 유치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고용을 많이 창출할까라는 부분 좀 의문부호가 그렇죠. 찍힌다는 전기도 말씀이시죠. 부족합니다. 네. 예. 차라리 그 외에 충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배터리 하고 있는 세트 업체들, 소재 업체들 이런 데하고 협력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게 좀 낫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어차피 뭐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윤여인 멘토께서는 2차 전지 산업 전반 오늘 흐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뉴스들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일단 저는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뭐 담보가 돼 있고 뭐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로는 한 2, 3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르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오히려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이제 보게 되면 양극재, 뭐 셀 3사, 그다음에 이제 장비주까지 이렇게 약간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떨어진 아니면 혹은 이제 그 상황에서 좀 소외돼서 오르지 못했던 뭐 동박이라든지 알박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포트넷에서 계속 좀 가져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양극재 쪽에서도 뭐 포스코 케미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네. 많은 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리스크를 관리 차원에서 좀 약간 비중을 줄이고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오르지 못했던 뭐 솔루스 첨단소들이라든지 혹은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그러니까 오히려 좀 밑에서 좀 이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 2차 전지 내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순환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2차 전지 관련 연구원 한 분 나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눴었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뭐 수급도 좋았었고요. 내년에도 괜찮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이슈를 잡았는데요. 일동제약은 일본에서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계약 맺은 약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재유행 쪽으로 가고 있고요.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유행세가 훨씬 더 강해지고 중국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인데 이 두 이슈 해석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여인 멘토부터 얘기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좀 기대감은 좀 접어야 되는 상황이 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특히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에서 좀
뭐 승인 관련된 부분에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부분을 지금 반납한 상황, 상승분을 좀 반납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회사 모두 지금 뭐 3분기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 향후에 1년간 갚아야 할 뭐 채무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좀 기대감으로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백신 생산 중단까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된다면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 좀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그래서 네. 더 이상 빠질 때가 없는 상황에서 더 빠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좀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오를 때마다 좀 이제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좀 관심 섹터로만 좀 보시면서 오히려 좀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재유행 이슈도 시장에 그렇게 강력한 그 작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다. 뭐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이 놀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주가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제 코로나19가 말미로 가고 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강주정 멘토께서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에 차라리 JP모건 컨퍼런스 이슈를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 나 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아재란 안 얘기 좋아지죠. 듣죠. 그렇죠. 네.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나 때는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도 역시 마찬가지고 코로나19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가장 주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치료제도 없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일단 아니죠.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 안에서는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일단 해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자체는 저는 당분간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년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내년 들어가서도 일단 단기적으로만 일단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뭐 시장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기가 침체로 가면은 보통 자금 자체가 이머징 마켓, 소위 말해서 성장률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서 네. 리스크가 없는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약바이오는 그러면 기본적인 성격이 뭘까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를 크게 지고 있는 업종 자체가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지금 이미 시장 안에서 종목이 실적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고 아니면 혹은 안정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도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장의 자금 자체는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전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도 아예 그런 식의 뭐 시장 안에서 뭐 우리 그 치아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그냥 물량 뛰기를 해서 이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 아니면 실적이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 있는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런 식의 종목들 외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크게 뭐 관심을 안 두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 제약바이오주들 특히 성장주들에 대한 어떻게 보수적인 의견이라고 제가 봐야 될까요? 네. 제약바이오는 조금 투자에서 제외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강준혁 멘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섹터 봐야 돼요? 조금 이따가 공약주에서 알려드리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하고 오늘 이슈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준영 멘토 아프리카 TV 가져오셨네요. 네. 단기적으로 월드컵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뽑으셨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윤여인 멘토께서는 수초리 산업 숨겨진 가치주 EN 코퍼레이션 들고 오셨습니다. 아까 마무리를 강준영 멘토 먼저 하셨으니까 윤여인 멘토부터 시작하시죠. EN 코퍼레이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이제 수처리 산업이 약간 좀 네옴시티랑 좀 약간 테마가 묶이면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수처리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기술력을 요하는 어떤 산업군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EN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한성 크린텍이라든지 뭐 EN 워터 솔루션 좀 대부분의 지금 업체들을 좀 M&A 공격적인 M&A를 하면서 좀 수처리 플랫폼을 좀 구축한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 간의 좀 시너지가 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면서 지금 성장 궤도에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자회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한성 크린텍인데요. 한성 크린텍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수주가 좀 상당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 2천억 이상의 좀 매출 달성이 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초순수 관련돼서 뭐 이제 반도체라는 디스플레이 좀 많은 공정에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거의 지금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한성 크린텍이 좀 국산화에 좀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로도 가게 된다고 하면 뭐 한 23조 원 정도의 규모가 좀 시장이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한성 크린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한증권을 통해서 지금 IPO를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IPO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보면 SK 에코플랜트가 지금 출자자로 지금 참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좀 상황에서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어떤 이런 고른 성장에 힘입어서 뭐 올해 좀 매출액 같은 경우 한 3천억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1,500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한성 크린텍에 대한 관심을 좀 주문하셨습니다.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하고 계세요. 자, 강준영 멘토가 가져오신 아프리카 TV 얘기 좀 듣죠. 예, 일단 컨텐츠를 키운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 시장을 보면 좀 아프리카 가서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네. 좀 듭니다만은 아프리카 TV는 일단 월드컵 관련된 부분의 수혜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제 아프리카 TV는 월드컵이 일단 트리거가 일단 될 것 같고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원래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유튜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광고주들이 광고 집행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TV는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없는 게 하나가 있죠. 뭐냐 하면은 바로 별풍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고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별풍선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자체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최근 들어가지고 NC소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사들이 신작 게임들을 지금 라인업 자체를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이제 게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게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도 하네? 라고 하면서 시청률을 높이고 별풍선도 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매출이 증가한다는 점은 일단 게임주들이 신작 발표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도 아프리카 TV의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엔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이제 사실 2021년도에 24만 9천 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6만 1천 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9만 2천 원까지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권 안에 넣어두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기관들도 사실은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9월 말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 매수도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조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하는 부분에 부담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보통 밖에 나가서 내가 원래 하는 레저 활동 자체도 좀 줄일 가능성이 높죠. 이 줄이는 부분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BJ들이 이러한 레저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대체하는 심리 자체도 충분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황형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긍정적인 그러한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 TV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목표가 이제 13만 원 제시하셨고요. 네. 단기 월드컵 수혜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 목표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투자 기간 생각하고 목표가를 봐야 될까요? 요거는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시장 반등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크게 의미 자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한 달 아니면 한 달 한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 가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 아프리카 TV 25만 원까지 작년 말에 네. 거의 갔었던 회사니까 그렇게 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무튼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월드컵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그리고 게임주들 이제 신작들 내는 것과 관련돼서 아프리카 TV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준영 멘토 그리고 윤여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